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7월 17일 재헌절 토요 랭킹쇼 지금 출발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하종대 채널A 보도본부 선임기자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바로 오늘의 첫 번째 한 랭킹 만나보겠습니다. 나라는 지켜주지 못했다. 먼저 방금 들어온 코로나 속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신규 확진자 오늘 0시 기준이죠. 1,455명 들어서 누적 확진자가 17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이 1,404명이고 해외 유입이 51명입니다. 어제까지 1,609만여 명이 1차 접종을 해서 백신 접종률은 31.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650만 명 정도가 2차 접종을 완료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된 건데요. 이런 가운데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에서 집단 감염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무대왕함에는 승조원이 총 300여 명이 탑승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7명이 확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증상자 80여 명이 지금 있는데요. 그중 50명을 상대로 해서 간이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명을 뺀 49명이 간이 검사에서 모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승조원 300여 명에 대한 코로나 검체 검사 결과는 내일 오전 중에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종대 기자, 이 정도 상황이라면 정말로 집단 감염이, 그러니까 유증상자 50명 중에서 간이 검사를 했더니 49명이 간이 검사 결과 양성이다. 그렇다고 하면 내일 검체 검사 결과가 다 나오면 300명 중에 얼마나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집단 감염이 현실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면은 일반 육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닐 수 있지만은 저기는 이제 배 안이기 때문에 그 안에 밀폐된 공간에서 이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저기가 이제 아덴만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중동 지역하고 아프리카 지역 사이에 있는 그 해협입니다. 거기는 보통 30도 이상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에어컨을 항상 틀고 있는데 에어컨을 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배 안에 계속 공기가 뺑뺑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사람만 걸리더라도 300명이 쉽게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유증상자가 무려 50명이다. 300여 명 정도 저기에 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전체를 대상으로 모두 만약에 검사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실제로 확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청해부대 확진 일지를 날짜별로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2월 8일 아프리카 아덴만 해역으로 파병됩니다. 당시 우리나라에 백신이 도입되기 전이라 우리 장병들은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채 출항을 하게 됐는데요. 이후 6월 28일 나흘간 군수물자 적재를 위해 기양지에 접안합니다. 이때 물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최초 감염된 것으로 현재까지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난 2일 처음으로 감기 증상 환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환자 증상이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난 뒤에 지난 13일에 검체 검사를 진행하게 된 건데요. 최 교수님, 저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하고 싶은데 증상 환자가 발생했는데 검체 검사까지 무려 열흘이나 걸렸어요. 좀 안일한 대처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감기 증상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코로나가 없을 때는 감기 증상은 그냥 일반적인 감기 증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코로나 상황이라는 걸 감안했다고 하면 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었다. 함정이 갖고 있는 특성상 함정은요, 환기구 통로가 하나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고 환기구도 하나로 통일돼 있어서 한번 감염이 되면 위험성이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그런 점이라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했어야 된다. 근데 아마 제가 그냥 생각한데 이제 물론 접안을 했잖아요. 그 접안한 것을 별로 생각을 안 하고 배 위에 바다 위에 계속 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뭐 설마 감염이 됐겠나 이런 안이한 부분이 일정 부분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일날 감기 증상 처음 보고됐을 때 바로 조치를 했다면 좀 더 신속하게 조치가 됐을 텐데 시간을 좀 미룬 거, 안이한 부분이 좀 있었던 부분은 해군이 앞으로도 이제 함정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통 배가 이제 해상에 있잖아요. 그럼 완전히
이건 고립된 섬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네. 근데 보통 배에 있더라도 군사작전을 하는 배이더라도 3, 4주에 한 번씩은 기항을 하게 됩니다. 예. 첫 번째는 급유가 필요한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신선한 채소라든지 이런 보급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지에 있는 곳에 정기적으로 기항을 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감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뒀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은 국방부 참 아쉬운 그런 대목입니다. 네. 네. 지금 하종대 기자가 잘 지적했지만 함정에서는 고립되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주기적으로 기항하기 때문에 언제든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태를 예견하지 못했나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함정의 집단 감염은 지금이 처음이 나온 게 아닙니다. 지난 4월 달에 우리나라 해군, 상륙함, 고준봉함에서도 승조원 84명 중에 38명이 확진되는 그런 발생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2020년, 그러니까 지난해 3월 미 핵항공모함 시어도 루즈벨트호에서도 승조원의 4분의 1가량인 1,300명이 감염된 바가 있고요. 2020년 4월 프랑스 항모 샤를 드고로에서도 1,046명이 감염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우리나라 해군 상륙함에서 이렇게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당시 서 국방부 장관은 해군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해서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해군은 함정과 잠수함처럼 한정된 공간에서 다수 인원이 밀집해서 근무를 한다. 전 장병이 경각심을 갖고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된다. 전방위적으로 방역 실태 조사를 하고 취약점을 보완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최혁진 변호사님. 네. 변호사님도 국방부에서 근무한 적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방금 서 국방부 장관이 보완점을 찾아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집단 감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글쎄요.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백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청해부대는 그 문무대왕함은 최우선적인 백신 접종 대상이거든요. 왜냐하면 밀집된 군함이고 그다음에 파견된 지역이 아프리카 소말리아 아덴만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루즈벨트호나 드골호 같은 선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청해부대는 우리나라 해군의 최정예 부대입니다. 네. 거기에 그 승선하는 대원들이 어떤 대원들이냐면 UDT나 SEAL 같은 우리나라 최고 정예 부대거든요. 그다음에 또 감당하는 임무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감당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해군 참모총장이 부석종 대장인데 부석종 총장이 10년 전에 오진 전대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나라 최정예 부대가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를 그 수행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도 없이 저런 쪽으로 보냈다. 2월 8일 날 떠났거든요. 올 2월 8일 날. 그렇죠. 네. 이거는 우리나라 국방부가 굉장히 일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보여주는 참 안타까운 사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실제로 5개월 전 청해부대 파견 당시에도 서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질타가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백신을 공급해서 맞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명부대, 한빛부대, 아크부대, 청해부대, 여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군에 대해서 백신 접종에 대한 것을 이렇게 관심이 없어도 되나요? 협조를 더 해나가겠습니다. 그 나라에 있는데 그 나라에서 자기 국민이 아니니까 대상도 아니고 그 나라 군부대와 협조를 해서 맞든가 대성한과 협조해서 해야 되는데. 네, 하기자 논란이 되니까 국방부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내놓았는데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에 출항을 해서 백신 접종이 불가능했다. 또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이 발생하면 응급 대처가 어렵다. 그리고 백신을 보관할 초전 냉동고도 없다. 이런 취지의 해명을 했어요. 네. 납득이 되시나요? 일단은 이제 청해부대가 2월 출항할 때 당시에는 우리가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으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인데요. 우리가 이제 3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지금 아덴만에서 우리나라만 작전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도 하고 영국도 하고 여러 나라가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나라 부대원들은 다 백신을 접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안 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백신의 보관 시설이 없고 백신을 접종하는데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응이 어렵다. 저 안에 군의관도 2명 있고 부사관도 2명, 의무부사관이 2명 있고 의무병도 1명 있습니다. 5명의 의료 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문가들하고 물어봤어요. 백신 보관 시설이 없고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에 대응하기 어려워서 그렇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있잖아요. 네. 지금 가장 좀 저온에서 해야 되는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보관할 때 영하 70도입니다. 보통 2주, 3주는 영하 한 20도면 충분히 냉동고 있잖아요. 예. 휴대용으로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모더나는 있잖아요. 2, 3주 이렇게 하는 데는 2도에서 8도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스트라제네카에서는 그렇게 영하 온도에서 보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맞출 수가 있었고 가능했다. 그리고 의료 인력이 거기에 5명이 있으면 이상 반응이라고 하는 게 크게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20, 30대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아니다. 치명률도 매우 낮거든요. 20, 30대는. 근데 그걸 가지고 저는 핑계를 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전에 제대로 대처를 못한 것도 문제지만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해명을 했다고 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권에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백신을 해외로 반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서 백신 접종을 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바로 송영길 대표의 주장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국내에서 우리가 생산한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서 도입된 것을 다시 해외로 반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로 이 문무대왕함에 백신 공급이 어려웠던 것이고. 최 교수님, 예. 지금 송영길 대표의 주장은 해외에서 들여온 백신을 다시 해외로 반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백신 접종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또 일각에서는 함정은 국제법상 우리 영토로 간주된다. 치외 법권지대다. 따라서 반출 자체는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도 나와요. 어떤 게 맞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법적으로는 치외 복권 지역이 맞아요. 함정은 작전을 하고 있는 함정 같은 게 우리나라 영토로 보기 때문에 그게 맞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송영길 대표가 이제 저런 말씀을 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보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죠. 만약에 저게 어렵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사관과 협조를 하든 뭐 이런 부분으로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만약에 외국의 제약사들이 그걸 반대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런 말씀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우리 장병들이 외국에 있더라도 우리 국가에서 보호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최전방에서 싸우는 장병들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먼저 백신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이하게 대응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점은 반성해야 되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먼저 우리가 뭐 대사관하고 접촉을 하든 또는 뭐 우리 정부가 예를 들면 제약사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네. 외국에 있는 우리 함병들한테 좀 보내겠다. 300 몇 개, 뭐 400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 협의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불찰이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정이 그 기항하고 잠시 접안해서 물자 수송받고 또 급여 받고 이래야 돼서 꼭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간과했다고 보여요. 근데 그 부분은 앞으로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바다에 왜 떠 있다고 해서 계속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간과한 게 저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할 필요가 없고 지금이라도 빨리 가능한 모든 파병 대원들에게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결국 해외 파병 작전을 중단하고 전원 귀국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가져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방부는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를 현지로 급파해 청해 부대원 전 장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빨리 안전하게 복귀를 시키는 게 우선 과제일 것 같아요. 네네, 문무대왕함이 4,400톤인데 승조원이 300명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승조원들은 우리나라 진짜 강철 부대예요. 일당 100의 전력이기 때문에 모두 다 무사히 귀환해서 만약에 이제 확진한 그런 병사들이 있다면 반드시 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것은 청해 부대만이 아닙니다. 다음 두 번째 한랭킹에서 어떤 소식이 있는지 만나보시죠.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한랭킹은 프로야구 중단시킨 술자리 파문입니다. 40년 프로야구 역사에서 리그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프로야구 중단을 부른 건 NC 다이노스 선수들의 일탈 때문인데요. 일부 선수가 원정 숙소에서 외부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코로나19에 확진된 겁니다. 당시 상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5일 밤부터 6일 새벽까지 NC 다이노스 박성민, 권희동, 이명기, 박민우 이 4명의 선수가 서울에서 원정
경기를 하기 위해서 호텔 숙소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 숙소로 여성 2명을 불러서 술 파티를 벌였고 결국 총 6명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습니다. 4명의 선수 가운데 도쿄올림픽 국가대표로 화이자를 접종한 박민우 선수만 음성이었고 나머지 3명의 선수는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3명 선수와 함께 여성 지인 2명까지 총 5명이 확진된 건데요. NC 사태에서 촉발된 이 감염이 결국은 프로야구를 중단하는 그런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네. 역학조사 결과 이 선수들은 새벽 4시까지 술자리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성민 선수 등 다이노스 선수 4명과 외부 지인이 지난 5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 21분까지 술자리를 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5일 10시에 이제 맨 처음에 박성민 선수가 권희동, 이명기, 박민우 선수에게 연락해서 치맥을 하자고 제안을 했고 외부 지인들은 그보다 늦은 11시 11분쯤 합석을 했습니다. 네, 하기자 정리해보면 총 6명이 밤 늦게 만나서 술자리를 벌인 건데 지금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모두가 힘들잖아요. 굉장히 비난의 목소리가 커질 것 같아요. 예. 사실 4명 이상, 그러니까 4명까지는 되고 이제 5명 이상 집합 금지인데 6명이 했으니까 비록 물론 한 사람은 화이자를 맞았으니까 원래 그 안에 안 들어간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위반 상태인데 저는 이 코로나 상태로 지금 그렇게 밤늦게까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술 마시는 것도 문제지만은 무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아닙니까? 네. 6시간 이상 선수들이 하나의 호텔 방 안에서 저렇게 했다면은 코로나 제가 보기엔 6명이 진짜 쉽게 걸릴 수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과연 저렇게까지 술을 새벽까지 마시고 다음날 경기는 제대로 했을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선수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프로야구 팬들로서는 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된 이 여성들이 NC 선수뿐 아니라 키움과 한화의 선수들도 같은 호텔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겁니다. NC 박성민 지인으로 알려진 여성 2명, 지난달 28일, 29일부터 같은 호텔에서 투숙을 해왔는데 5일 밤에서 6일 새벽에 NC 선수들을 만났었죠. 그 전입니다. 4일 밤에서 5일 새벽에는 한화 선수 2명과 30분 정도 한 공간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키움 선수 2명과 술자리를 가졌다. 그런데 이 키움 선수들은 원래 수원에 경기가 있었고 수원에서 머물렀어야 됐는데 수원의 숙소를 무단 이탈해서 이 여성들이 머물고 있는 강남 소재 호텔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현재 한화 선수 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키움 선수 2명 중에서 1명은 음성, 1명은 결과를 대기 중에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런데 일부 보도를 보니까 새 구단 선수 총 8명이죠. 8명 선수를 만났던 여성 지인들이 이 해당 호텔에서 장기 투숙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8명 이외에 더 많은 선수들을 접촉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죠.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A 호텔, 서울의 이 호텔이 강남에 있는 호텔인데 이 호텔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지방 연고지를 두고 있는 프로야구 팀이 오면 여기에 머무른대요. 대부분. 그러니까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이 호텔이 주로 머무는 호텔이라고요. 프로야구 팀들이. 네. 그럼 이곳에 들어왔는데 이 여성 2분은 특이하게도 지난달 하순부터 장기 투숙을 하고 계세요. 여기에.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박성민 선수가 만나게 해서 또 다른 팀도 만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프로야구 선수들끼리 서로 인맥이 있으니까 또 와서 마시고 이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물론 지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을 저는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보고 저는 이게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원에 지금 머무르고 있었던 키움 선수들. 키움 선수는 수원에서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호텔이 수원이었어요. 그런데 밤에 수원에서 잠실까지 와서 거기서 술을 마시고 새벽에 돌아가서 그 다음날 경기를 했단 말이죠. 하정우 국장은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셨는데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날 경기에 있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전날 그것도 본인의 숙소를 이탈해서 서울에 있는 숙소까지 와서 여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경기 뭐 컨디션도 문제고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연 한 프로 선수들이 프로 정신이 있는 건가? 저는 좀 의문스럽고요. 이런 정도라고 하면 그 주변에 와서 계속 이분들이 만약 장기 추색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프로야구 팀들이 계속 지방에서 올라서 머물렀다고 하면 앞으로 조사하는 과정에 그런 일이 또 나오지 않으리라는 가정은 없다고 저는 봐요. 물론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저는 이 프로야구 선수들이 왜 이렇게 기강이 해이해졌는지 잘 모르겠고요. 또 이렇게 방역수칙 다 국민들은 지키고 있잖아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고 있고 모범을 보여야 될 프로야구 선수들이 어린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주는 선수들 아닙니까? 저런 예. 모습 보이면 어떤 반응이 오겠습니까? 저는요. 사회적 공인으로서 저런 모습 보이는 건 너무너무 잘못됐고 모든 거 다 밝혀내서 만약 문제가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악화된 여론에 기름을 끼얹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문제의 술자리를 가진 다음 날 NC 다이노스 구단 유튜브에는 이런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잘해줘. 네, 갑니다. 잘해줘. 몇 시에 도착? 힘들어서 요즘에는 뭐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도 있고. 네, 변호사님, 영상 보시면 숙소에서 주로 뭐 하냐는 질문에 책을 읽거나 잠을 잔다는 취지로 대답을 했어요. 네네. 이 영상을 본 팬들은 이제 기만당했다 이런 불쾌감 표시하고 있는데 강남구청에서 이 선수들을 방역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마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 것 같고요. 그 법을 보면 집합 제한 금지를 위반했을 때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역학조사를 할 때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형량이 굉장히 세져요. 네.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 이제 거짓말 한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또 파급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남구청의 그 고발 조치는 지극히 당연한 처사이고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지 않다. 그 엄중 처벌이 예상이 됩니다. 네. 네,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술을 마신 NC 선수들에게 KBO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KBO는 NC 다이노스 선수 4명, 박성민, 이명기, 권희동, 박민우 선수에게 각각 72경기, 이게 시즌의 절반 정도가 되는 경기인데요. 72경기 출장 정지를 내렸고요. 그리고 NC 다이노스 구단에는 제재금 1억 원을 부여했습니다. 그러자 NC 다이노스 김택진 구단주는 무거운 마음으로 구단을 대표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런 사과문을 내면서 이번 사태와 관계 있는 구단 관계자와 선수들은 결과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가 징계 방침도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19의 프로야구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는데요. 연예계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지난 15일 확진 판정을 받은 배구 스타 출신 김효한 씨를 시작으로 줄줄이 확진이 되고 있는 건데요. 현재까지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배구 스타 김효한 씨의 확진으로 함께 방송을 하던 모델 한예진 씨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효한 씨가 출연 중이던 JTBC 뭉쳐야 찬다2 출연진인 박태환 선수, 윤동식 선수, 이형택 선수, 모태범 선수도 코로나19에 확진이 됐고요. 또 박태환 선수와 접촉이 있었던 가수 장민호 씨도 코로나19에 확진이 됐습니다. 하 기자, 이제는 방송가에도 산발적인 코로나19 비상이 걸린 것 같아요. 예. 보통 이제 다른데 공연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체육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밖에서 하니까 많이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방을 해왔는데 방송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곳으로 지금 돼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1년 반을 넘어가면서 이게 장기화되니까 지금 이제 방송가까지 코로나가 겹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이거예요. 지금 저기 화면을 한번 다시 띄워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리더의 연애나 뭉쳐야 산다, 봉숭아 학당, 이 서로 완전히 다른 곳, 방송사 완전히 다른 곳의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출연하는 사람들이 이곳 저곳에서 동시에 출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예진 씨 같은 경우는 IHQ의 그 리더의 연애 이제 나가잖아요. 그리고 SBS 예능에
골 때리는 그녀들에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KBS에도 연예 참견 3에도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 여기 가서 한 사람이 걸리잖아요. 예. 그럼 여기저기 퍼뜨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방송계에 근무하는 우리 스태프들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맨도 제작진도 네. 걸리기 아주 쉬운 상태가 현재는 됐다. 아주 불안한 상태로 이 방송과도 지금 현재 바뀐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전방위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요. 가황, 나훈아 씨가 회당 4천여 명이 운집하는 대형 콘서트를 연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 장면인데요. 여기서 나훈아 어게인 테스형 1회 공연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공연 시간이 오후 7시 반이었는데 불구하고 낮부터 많은 관광객들이, 관람객들이 이렇게 길을 줄게 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부의 화면도 보고 계신데요. 네. 나훈아 콘서트에 4천 명이 몰렸다.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오후 6시 이후에 2명까지만 모여라. 3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콘서트 과연 안전한 건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종대 기자, 예. 저는 어떻게 봐야 되죠? 저게 이제 작년에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이제 올해로 넘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만약에 넘긴다면은 예. 내년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것 같은데, 어제부터 3일간 6회에 걸쳐서 4,000명씩 들어가는 자리니까 24,000명의 이제 관객들이 들어와서 이제 나훈아 씨의 공연을 보게 될 텐데 지금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서로 대각선으로만 앉을 수 있고 띄어져서 앉을 수 있고 거리두기를 하는군요. 예, 그 안에서는요. 그 안에 뭐 들어가기 전에 발열도 검사하고 모든 방역 수칙은 다 지키긴 지켜요. 예. 근데 아까 지금 화면에서 보시겠지만은 들어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몰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대구시청에서도 충분히 다 지켰다고 하고 거기 주최 측에서도 다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저런 걸 저게 2단계에서는 충분히 방역 수칙은 지킨 거거든요. 근데 저기에 갔다 온 사람들 나중에 한번 전체 한번 검사를 해가지고 과연 2단계에서 이 정도로 방역 수칙을 하면은 모두 예방이 되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 허점이 있는 건지는 우리가 나중에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지금까지 코로나 관련된 소식 짚어봤습니다. 하종대 선임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한랭킹을 만나기에 앞서서 뜨거운 논란의 현장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도쿄올림픽이 다음 주 금요일 23일 개막합니다. 우리 선수들 속속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대한체육회가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이런 문구를 선수촌에 붙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데요.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사옵니다. 이런 문구를 붙였는데 이 문구를 보면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떠오르는 얘기가 있죠. 바로 이 얘기입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이수신 장군의 얘기를 빗댄 그런 응원 문구를 건 건데요. 그러자 일본의 구구단체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죠. 우길글을 들고 한국 선수촌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나섰는데요. 현수막에 인용된 문구가 올림픽 헌장을 위반했다. 그래서 철거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오전에 대한체육회는 이 응원 문구를 철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응원 문구를 바꿨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범 내려온다. 이렇게 응원 문구를 바꾸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올림픽 헌장을 위반했다. 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 조금 전에 일본 구구단체에서 우길기를 들고 시위를 했는데 이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올림픽 헌장, 올림픽 차터라는 것이 있어요. 예. 50조를 보면 2항에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선동도 허용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No political propaganda is permitte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런 내용이 정치적 선동이냐 아니냐 그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단순한 응원이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 힘을 갖다 실어주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부칙을 찾아봤더니 구조에 어떤 것이 정치적 선동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IOC 집행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IOC 집행위원회가 저런 이야기가 이제 일본 측이 아마 강력하게 그 항의를 했겠죠.
그래서 IOC 집행위원회가 나름대로 조금 문제는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것 같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이제 우길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을 텐데 그 우길기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IOC 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저런 응원 문구도 내려지고 앞으로 우길기도 사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럼 다음 세 번째 핫랭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세 번째 핫랭킹은 추격이냐, 추월이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본경선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야권에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입당으로 대선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먼저 대선 초반 여야 주자들의 지지율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5월 넷째 주부터 7월 둘째 주까지 대선 초반에 여론이 어떻게 바뀌었나 흐름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네. 먼저 윤석열 전 총장은 30.5%에서 35.1%로 다소 상승세를 탔었지만 그 이후로 32.3%, 27.8%로 다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3%에서 26.4%까지 2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이낙연 전 대표는 11.1%에서 15.6%로 다소 상승세를 타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6월 둘째 주에 1.5%로 시작된 지지율이 7월 둘째 주 4.2%로 지지율이 다소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은 하락세, 이재명 지사는 보합세, 이낙연 전 대표는 상승세, 최재형 전 원장은 오름세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 이 추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여론조사는 요즘 이렇게 좀 들쭉날쭉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감안하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 이제 트렌드를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한 8개월 정도 이제 대선이 남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일단 예비 경선이 끝났고요. 야당은 아직 이제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보면 일단 여당의 본 경선이 있고 야당의 이제 예비 경선과 본 경선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변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많이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요.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의 어느 정도 수위는 이제 좀 이 하락세로 한다는 것은 좀 예측했던 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치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이제 검증 터널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검증 터널 같은 경우는 예전에 후보들이 보면 이 검증 터널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낙마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 검증 터널을 어떻게 이제 잘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추후에 상승 동력이라든지 아니면 또 추가로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지금 상당히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아마 이거는 예비 경선에서 보여줬던 본인의 어떤 이 공약 문제라든지 또 바지 발언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실망층들이 많아졌고 특히 더군다나 이재명 지사 그동안 강세를 보여왔던 호남 지역에서 이낙연 후보의 상승세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 사실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사면 문제로 사실은 이제 추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조금씩 이제 회복되어 나가는 것 같고요. 지금 최재형 이제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이 정치권에 처음으로 이제 발을 드러났는데 그렇죠. 일단은 뭐 한 5% 가량에서 일단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본인이 이제 국민들한테 어떤 비전을 보여주고 어떤 내용으로 이제 어필하냐에 따라서 이 추세가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 한 명의 군소로 끝날 것인지 여부는 제가 볼 때 한 2, 3주 정도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 시간이 지나면 혹시나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이건 아마 2, 3주에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당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 간 난타전이 격해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낙연 전 대표의 최근 지지율이 상승하자 일시적 현상이라고 일축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참을성이 약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낙연 한때 전 그의 지지율이시잖아요. 5년 전이죠. 5년 다 돼가네요. 전 대법 대선 경선에 나왔을 때 사실 제가 똑같은 걸 겪어가지고요. 어느 날 갑자기 지지율 2% 3% 하다가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과 차이가 뭐 3, 4%밖에 안 나고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가슴이 걸렁걸렁해지면서 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오버하다가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됐죠. 근데 지지율 떨어지는 것도 정말로 순간 일어나더라고요. 지금은 전 지지율 뭐 깊이 이렇게 신경을 안 쓰려고 하고 견제도 부쩍 심해진 것 같습니다. 이낙연을 여기저기서 지금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좀 참을성이 약합니까? 아니요, 누구 특정인 한 사람을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한꺼번에 세 분이 저를 공격하시던데 지지율이 오른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걸 못 참아서 벌써 이렇게 공격하시나. 그래서 생각보다 참을성이 약하시네요. 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최 교수님 실제로 저희가 앞서 보신 대로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상승세긴 하잖아요. 근데 이 지사 일시적 현상에다 딱 선을 그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비 경선에서 이낙연 총리 전 총리고 지금 후보죠.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 당시에 예비 경선을 잘 하신 것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수세적 입장에서 계속 방어만 했어요. 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6명을 추르는 과정에서 같은 당에서 뛰는 후보들에 대해 상처를 주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을 거고 너무 예전에 이제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현 대통령을 막 공격하고 이런 모습이 좋게도 보였지만 안 좋게 보는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친문 진영이 상당히 반대로 싫어하는 부분도 됐었고 그런 부분들 좀 상쇄하기 위해서 본인이 좀 수세적 입장이 있었는데 이제부터 이제 본경선에 뛰어들면서는 본인이 사이다 발언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본인에서 네거티브 전략으로 공격해 오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적극적으로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지금 그래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낙연 지금 후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도 하고 문제 제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옵티머스 관련된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또 본인의 정책인 기본소득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후에 이재명 지사의 태도 변화 이후에 어떤 지지율의 변화가 있을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낙연 이제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의 스탠스를 계속 취할 것 같은데 그 둘 사이에 어떤 그 변화가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두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당연히 상대 후보기 때문에 지지율의 일시적 현상을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본인의 스탠스를 바꿨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 나서 또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이낙연 후보의 상승세는 일단 한두 주 지켜보면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낙연 전세균 두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또 다른 대목이 있죠. 바로 민주당의 적통 후보가 아니라는 대목인데요. 여기엔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같이 들어보시죠. 적자는 이광재 후보님과 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분들도 훌륭하시죠. 그렇지만 순도가 가장 높은 민주당원은 이광재 후보와 정세균이다. 민주당의 적통을 잇는 주인공이자 야당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이낙연. 이거는 왕세자 정할 때 나온 얘기죠. 이거 적통 논쟁을 보면 좀 서글프죠. 피를 따진다. 이거는 좀 현대 민주주의에 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현정 의원님, 지금 이재명 지사는 적통 논쟁에 대해서 아니 지금 어느 때인데 피를 따지느냐, 지금 왕세자 정하는 거냐 이렇게 반격을 했는데 이 논쟁은 어떻게 보십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정동영 후보가 이제 나왔죠. 근데 그때는 굉장히 갈등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뭔가 차별화를 해야 될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인기가 떨어지니까 그때는 적통 이야기가 없었어요. 지금의 적통 이야기는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재명 후보의 말에 따르면 뭐 그 말이 맞다 봅니다. 지금 우리가 뭐 조선왕조도 아니고 무슨 지금 적통 피를 따질 때는 아니고 더군다나 이 노무현 정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안희정 당시 지사가 패족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즉 노무현 정권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결국 이제 우리가 완전 우리 노무현 이 패족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적을 끊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다시 또 본인들이 적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다면 뭘 계승할 것인가? 그 노무현 정권의 성공과 실패 중에서 뭘 계승할 것인지. 자, 그렇다면 또 문재인 정권의 뭘 계승할 것인지. 과연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실패도 그럼 계승할 것인가? 그렇다면 실패에 대한 대안은 뭔가? 뭐 이런 이제 논쟁들이 붙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워낙 본경선에서는 그러니까 친문이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아주 강력한 지지층들의 어떤 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결국 이 적통 논쟁을 벌이는 것인데, 글쎄요, 과연 뭐 이재명 후보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나라 우리 민주주의가 이미 조선왕조를 지난 지 500년 한참이 넘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이 적통 논쟁을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태행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미래의 어떤 본인들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정말 과연 정확하게 뭘 계승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저 그냥 본인들이 옛날에 맺었던 인연, 옛날에 함께했던 인연을 가지고 또다시 적통 논쟁을 벌인다? 과연 이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네. 상승세를 탄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바지 발언과 형수 욕설 논란 등으로 논란이 된 이재명 지사의 약점을 파고들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님이 조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셔서 어머니에게 이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을 하시고 이러니까 그 부족함에 대해서는 용서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형수와 형에 대한 이 발언 표현을 할 수가 없죠. 이게 특히 여성들에게 치명타를 가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여성들은 이거 겁난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녹음 들어본 사람들의 얘기는 이거는 사과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기본적 자질의 문제 아니냐. 여성들에게 좀 한가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여성들께서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정 변호사님 영상 보신 대로 이 지사가 사과도 하고 하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하는 걸 보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도지사 뽑는 거하고 대통령 뽑는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일단 내용 자체가 너무 심각하고 또 녹취 파일이 있으니까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서른 그 선대위원장이 기본적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지기도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사가 잘못한 것은 옛날에 잘못한 것은 명명백백한 거고 어떻게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 것인지가 이 지사의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이재명 지사 관련 발언 논란은 또 있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과 관련해서 날치기 강행 처리를 주장한 건데요. 어떤 주장인지 같이 들어보시죠. 아주 논쟁이 심한 차별금지법 이런 건 날치기 하면 안 되고요.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계속 논쟁하고 합의에 이르러야 되는데 정말로 필요한 민생에 관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과감하게 날치기 해줘야 됩니다.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하는데 반대한다고 안 하면 그게 직무유기죠. 강행 처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현을 좀 우아하게. 논란이 되겠네요. 과감한 날치기 제가 평소 주장하는 겁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과감한 날치기 얘기를 하니까 지금 방송인 김어준 씨도 논란이 되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사실 굉장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한 30여 년 기자 생활하고 주로 정치 쪽을 많이 취재를 했는데요.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 입에서 이렇게 날치기를 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의회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은 결국 대화와 타협이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가 있는 것인데요. 자, 지금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당은 전 국민에게 일부에서는 전 국민의 주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좀 더 피해를 본 분한테 더 많이 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장에 대해서 누가 국민들을 위하는 것인가요? 둘 다 어떤 면에서 국민들을 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게 더 효율적일지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타협해야 될 사안 아닌가요? 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주자는 것은 선이고,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을 어떤 면에서 보면 피해를 많이 본 분한테 더 많이 주자는 게 악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의 생각은 내 주장이 옳은 게 내 선인데 이거는 그냥 날치기를 해야 된다. 이게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이거야말로 굉장히 독선적인 주장이죠. 아니, 국정을 이렇게 이제 앞으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국회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국회에서 이런 것들을 걸러주라고 있는 게 국회인데. 예. 그렇다면 의회를 부정해버리면 이건 굉장히 저는 이 독선적 발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보니까 이 사회자가 또 한 번 기회를 줬어요. 이게 문제될 것 같으니까. 네. 예. 그랬더니 본인이 강행처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감한 날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감한 날치기? 과연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있는 일인가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발언이 문제가 됐을 때 저는 이재명 지사가 사과를 할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일체 이야기가 없는 걸 보면 저는 이분이 가진 소신과 신념 아닌가라는 솔직히 그런 의심도 들어요. 저는 이거는 정말 그냥 스쳐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지, 어휘 민주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지 중요한 정치 철학과 저는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은 이 날치기라는 표현을 쓴 부분이에요. 이거는 부적절한 표현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아마도 이 문제를 이렇게 끌지 말고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과감한 날치기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요. 날치기라는 표현이 잘못 오해되면 이현정 의원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안 쓰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보고 다만 이제 국민들이 180석이라는 의석을 줘서 국회의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처리되는 과정, 그게 국민들이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이렇게 계속 미루면서 차일피 누르면서 소상공인 있는 자영업자들 너무 어려운데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이런 말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발언 자체는 잘못됐다고 보지만 취지 자체는 원래 뭐 의회 민주주의를 뭐 부정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다만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180석이니까 다수결을 하면 통과될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국민들이 심판하시겠죠. 민주당이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판받아야 된다고 이재명 지사가 얘기를 한 건데 단어를 이제 날치기란 말을 쓰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단어는 안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도 두 후보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빵점 당대표 얘기했어요. 대통령께서는 당정 관계가 환상적이다 하고 극찬을 해주셨어요. 설마 빵점짜리 대표가 당정 관계를 환상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청와대 이제 수도권 단체장 회의를 갔었죠. 맞아요. 대통령께서 회의 끝나고 차 한잔 주신다면서 뭐, 방으로 집무실에 차 한잔 주시더라고요. 마음고생 많았다. 그러니까 위로. 네, 최 교수님 두 후보 모두 이제 대통령과 사석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공개하면서 나와 가깝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고 있는데 친문 구애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친문이 결국은 이제 본선 경선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도 친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 친문 지지층이 어느 분의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본 경선에서 후보가 되냐 마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고 특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웃사이더였어요. 친문의 중심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2017년 경선 또 과정에서 친문과 상당히 갈등이 컸잖아요. 또 도지사 경선할 때도 사실은 또 문제가 있었고요.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문 진영이 어쨌든 이재명 지사에서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끌어안고 가지 않으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본경선에서 승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결국 친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재 판세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결국은 또 어려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경선에서 승리해서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친문과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절대적인 필요성을 저는 보고 있다고 보거든요. 양쪽 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친문과 손을 잡고 친문이 지지를 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후보로서 당선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두 분 다 그런 구애를 한다고 저는 보고요. 친문 진영이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하냐를 지켜보고 그분들이 선택에 따라서 결국은 본경선은 상당히 결과가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상황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여당의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 야권의 대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한랭킹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한랭킹은 유는 광주로, 최는 부산으로 됩니다. 네, 지금부터 야권 주자들 이야기해 볼 텐데요. 먼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오늘 재헌절을 맞아서 광주를 찾았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오늘 이제 광주의 한을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번영으로 승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려왔습니다만은 다시 열사와 박열사와 우리 홍 변호사님 또 우리 김 의원님 참배를 하면서 보니까 저 스스로도 아직도 이 한을 극복하자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부패라고 하는 것은 이권이 귀속되는데 부패가 있기 마련입니다. 당분이 있는 곳에 벌레가 몰려들듯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만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는 부패를 상당히 막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재헌절을 맞아서 5.18 민주화 묘역을 찾아서
영령들에게 참배하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재헌절에 광주를 찾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5.18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약간 좀 울컥하는 그런 좀 모습도 봤는데 나름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중도 확장 행보의 연장선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이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민주화를 위한 국민의 열망을 독재 정권이 억압했던 그 문제거든요. 근데 그동안 사실 보수당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지역적인 문제,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일부 민주화 세력에 대한 문제, 이런 걸로 치부시킴으로 해서 굉장히 폄하를 했고, 더군다나 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그 주장들에 동조함으로 해서 정말 광주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의 가슴에 상처를 많이 입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선거에서 보면 지역적으로 굉장히 지금 현재 민주당 지지세가 굉장히 높았던 게 현실입니다. 예. 근데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고, 사실 이 문제가 조금씩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수당의 이제 강력한 후보인 윤석열 전 총장이 참배를 하면서 결국 5.18 민주화 운동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정신이었다라는 것들로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5.18 정신을 이제 이어받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즉, 이제는 보수 정당이 5.18에 대해서 어떤 서로 대척점에 서는 게 아니라 함께 하겠다는 이제 그런 선언인 것이고, 또 한편은 정치공학적으로 보자면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그동안 행보를 보면 조금의 어떤 보수에 치우쳤다라는 이제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 본인의 이제 이 재헌절, 본인이 강조하는 게 이제 헌법 정신이거든요. 이 헌법 정신과 5.18 민주화 정신은 같은 일맥상통하다. 이런 지점들을 이제 강조하기 위한 택일과 지역 선택.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광주에 내려가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의 최근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 윤 전 총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입당 결정이 늦어지면서 야권 유권자들이 피로감이 더해지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분명히 제가 어떤 정치적인 손해, 이불리를 떠나서 그런 손해가 있더라도 제가 한번 정한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제가 걸어가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지지율이 넉달 만에 30% 아래로 하락했는데 어떻게 글쎄 지지율이라는 게 하락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최 교수님 일단 윤 전 총장 지지율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 이런 취지의 태도를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 마음으로는 안 그러죠. 말은 저렇게 하지만 답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지금 하락세를 계속 겪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지지율은 윤 전 총장 말처럼 올라갈 수도 있어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러나 지금까지 추세로만 보면 어쨌든 계속 하락세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반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고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4단계, 지금 수도권이 4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광주를 내려갔다고 보거든요. 저런 그 지방 방문하고 사람들 만나고 언론의 주목을 받고 이러면서 지지율이 좀 올라가다가 이제 4단계 되고 코로나 이후 때문에 저런 부분이 좀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떨어진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저는 광주 방문도 선택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캠프 측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특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을 했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되잖아요. 이후에 발표될 여론조사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입당이 어느 정도 이벤트 효과를 가져올까? 그게 만약에 지지율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더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고민이 깊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아마 촉각을 곤두세우고 볼 것 같고요.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지율 반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전략들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냥 조언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좀 비전을 많이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비전을 발표해달라.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현 정부에 대한 공격이 전부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는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효과가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대통령으로서의 능력과 비전을 보여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발표를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국민들이 정말 미래의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자격이 있다 하는 부분을 좀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사선 출신이죠. 김영환 전 의원이 윤석열 전 캠프를 찾았었는데요. 그 김 전 의원이 어제 SNS에 올린 글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김영환 전 의원은 윤석열이 허벌판에 홀로 서 있다. 그에게 독화살이 날아들고 있다. 지금은 윤석열을 지키는 것이 개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아니 경쟁력 있는 후보를 버리고 B플랜 혹은 플랜 B라니 다들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아마도
B 플랜이라고 하면 일부 이제 보수 진영에서 최재형 전 원장을 플랜 B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지금은 윤 전 총장을 지키는 게 개혁이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제가 페북 들어가 봤더니 예. 스스로를 자원봉사자, 셀프 부대변인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키워드를 세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허허벌판, 두 번째 독화살, 세 번째 플랜 B인데 이게 B 플랜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충분히 당선될 것이다. 그 다음에 윤 전 총장이 지도자감이다라고 본인은 확신한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 두 번째 독화살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독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쟁 중에도 사용돼서는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비열한 무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 전 총장에 대한 그 공격, 장모나 특히 부인에 대한 공격은 좀 선을 넘은 것이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고 일단 허허벌판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떻게 봤냐면은 이게 지지율이 높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도 막상 보면은 윤 전 총장 옆에 이렇게 사람이 실질적으로 많이 없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도 옆에서 셀프 부대변인 하면서 지켜드리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한 내용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 예, 의원님, 예. 당헌 당규상 이제 현역 의원이나 또 당협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캠프의 어떤 직책을 못 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환 전 의원도 사실 무슨 캠프의 어떤 직책을 맡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예. 본인 스스로가 이제 자원봉사로 열심히 뛰겠다. 이제 이런 의미인 것이지 캠프에 직접 합류해서 뭔가 직책을 맡고 이런 상황은 제가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윤 전 총장이 오늘 5.18 민주화 묘역을 찾아서 방명록을 썼었죠. 아까 그 내용이 잠깐 지나갔는데 함께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피로써 지킨 5.18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을 이뤄내겠습니다. 이런 글을 썼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네. 조금 전에 이현종 위원께서도 이제 광주를 찾은 의미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최진봉 교수님께도 아까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결국은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중도 외연 확장이 필요하고, 특히나 이제 광주, 호남에서 나름 의미 있는 지지율이 나왔다, 이제 이런 평가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5.18 정신을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상치시키는, 그러니까 자유민주 정신 자체가 5.18 정신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 같은데 저런 것들이 호남의 여론에 좀 이렇게 어필이 될까요? 일정 부분 어필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현종이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제가 부연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예전의 모습을 보면 5.18 정신을 부인하거나 5.18 민주유공자분들에게 세금 도둑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망언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고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이 컸습니까?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광주민주화운동 그 묘소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또 사과하는 모습 여러 번 보이고 이러면서 많은 부분 또 많은 부드러워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파고들겠다는 전략이라고 저는 봐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가서 5.18 정신 이어받겠다. 자유민주의 상징이 5.18이다. 인정해야죠. 그게 법적으로도 사실이고요. 윤리적으로 사실이고요. 도덕적으로 사실이고 모든 게 사실입니다. 그걸 부인했던 부분들을 반성하고 보수임에도 불구하고 5.18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호남 민심을 일정으로 끌어오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윤석열 전 총장이 저런 자세를 계속 견제해야 된다. 정치적 이유 유불리에 따라서 나중에 혹시나 저 우려하는 것은 또 보수층 끌어안고서 저 말 바꾸거나 이러면 절대로 안 되세요. 지금의 저 자세가 어떤 상황에서 변함없이 대선까지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부터는 최재형 전 원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틀 전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최재형 전 원장, 오늘은 부산 해운대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영상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 부산 해운대입니다. 최재형 전 원장의 모습이 보이고요. 이현종 의원님, 지금 장갑을 끼고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인데요. 네, 그렇죠. 보시면 옆에 있는 의원이 부산의 현역 국회의원인 김미애 의원이에요. 네, 그렇죠. 이렇게 둘이서 봉사활동을 첫 입당 후 행사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 지역 자체가 이제 본인이 그 아버님이 이제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진해 쪽 이쪽 부산 쪽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역적 연구가 있는 것이고요. 김미애 의원 같은 경우도 저분이 여공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을 해서 나중에 이제 변호사가 되셨는데 또 아이들을 이제 입양을 해서 키우세요. 공개적으로 저를 이야기를 하고. 최재형 감사원장도 지금 아들 둘을 또 입양해서 지금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이제 장성해서 군대 가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저렇게 이제 지금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고, 일단 본인이 평당원으로 일단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주변에 뭐 새가 없습니다. 뭐 대변인도 사실 없고요. 정말 홀로단신 지금 이제 활동을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김미애 의원과 함께 저렇게 이제 봉사활동을 밑바닥부터 하겠다. 이런 어떤 정신을 보여주는 거, 저는 그런 행보라고 보여지고, 일단 첫 행보부터 이제 부인과 함께 하는 것들 등등 이런 것들 보면 어쨌거나 지금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과 아주 강력한 라이벌을 형성하려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행보들이 있어요. 바로 입당한다든지 뭐 저런 행보부터 한다든지 등등을 보면 아마 앞으로 국민의힘 이제와 전체 야권 내부에서 어쨌거나 윤석열 전 총장과는 좀 더 다른 길로 가면서 뭔가 자신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그런 선거 전략을 쓰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네. 최재형 전 원장은 어제 재헌절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시죠. 최재형 전 원장이 어제 낸 메시지입니다.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 이 대통령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제왕적으로 운영한 게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통치자의 의중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안 지켜졌다. 아마도 월성원전 1호기 감사와 관련된 얘기를 하게 보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헌법과 법률 권한을 넘어선 인사 개입이 많았다. 이런 주장을 같이 합니다. 최지민 교수님, 네. 좀 마지막에 문장은 또 김호수 현 검찰총장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하라고 청와대에서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그걸 최재형 원장이 거부를 했었죠. 그런 걸 표현한 것 같은데 통치자가 헌법과 법률 위반해서 인사에도 많이 개입하고 또 정책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현 정부에 대한 비판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이 공통적으로 분모가 있잖아요. 예. 현 정부의 반기를 들고 나와서 현 정부에 핍박받고 본인이 나왔고 그것 때문에 본인은 대선에 출마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이제 두 분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그 부분을 부각시킨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결국 현 정부가 각을 세워서 현 정부에 실망한 분들 또 보수 진영의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의도거든요. 이게 단기간에 지지율을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긴장하는 부분도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두 분의 이미지가 비슷하고 전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물론 뭐 일한 부분은 다르지만 그런 부분으로서 지지율을 어느 정도 끌어모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저는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이 이후에 본인이 윤석열 전 총장과의 차별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예. 그 부분이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여지냐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강한 메시지를 낸 것은 초기에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지지층 일부를 끌어와서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 변호사님 앞서서 윤석열 전 총장과의 차별화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최 전 원장 캠프의 상황실장은 김영호 전 의원이 맡았고요. 네네. 이번에 또 현역 의원인 조혜진 의원도 캠프에 합류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점만 봐도 윤 전 총장과 굉장히 좀 차별화가 된다.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네, 재헌절 메시지 제가 저도 봤는데 예. 헌법 정신,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이걸 강조했더라고요. 이런 큰 이야기는 윤 전 총장과 거의 유사한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대권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채택한 길은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 약점은 본인도 이렇게 인정하다시피 정치 경험도 없고 그다음에 인지도도 아직 낮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약점을 국민의힘에 입당함으로써 극복하고 만회하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은 오히려 판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출신이 윤 전 총장보다 오히려 더 속전속결의 과단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현종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현역 의원들이 합류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마련이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달리 아직은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또 다른 야권 진영 대선 주자가 있죠. 바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인데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김동연 전 부총리를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면 지지도가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초창기에 나타난 지지도 하나만 갖다 가지고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근데 아직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를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죠.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만약에 김동연 지금 전 부총리가 이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해가지고서
지지도가 갑자기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그 사람도 마지막에 소위 단일화 후보에 포함이 돼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일반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역시 경제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현주 의원님. 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예전에 윤석열 전 총장을 두고 뭐 별의 순간도 언급했었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굉장히 혹독한 좀 비판을 하고 있고 반면에 김동연 부총리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그런 이제 발언을 했는데 저 발언의 의미가 뭘까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생각은 이 개헌에 굉장히 본인이 많은 힘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개헌에요? 개헌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대통령제 하에서 이제 선거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야가 마찬가지 대통령제 하에서 이제 선거를 치르는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이 헌법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즉 권력 구조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 즉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 정치 교체라는 의미는 이제 어떤 면에서 체제가 시스템이 바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없이는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없다는 이제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윤석열 전 총장에게 이제 별의 승관이 왔다 그러고 본인이 만나겠다 했지만 결국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한테 본인이 뭐 대각제를 이제 추진한다든지 등등 이야기 있었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이 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함으로써 만남의 기회가 없어져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마지막 이제 이 주자는 바로 이 김동연 부총리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김동연 부총리는 본인이 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곧 발간될 그 책에 따르면 결국 본인이 권력 분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여기다가 이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김종인 위원장과 코드가 지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네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계속 김동연 전 부총리를 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앞으로 대선 구도가 크게는 양쪽의 여야에 있지만 중간에 개헌을 매개로 한 김동연 부총리를 중심으로 김종인 위원장 이 그룹이 하나 또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게 얼마나 국민의 관심과 세를 모으느냐는 좀 다르게 있겠지만 어쨌거나 만약에 어느 정도 세 형성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나중에 야당에서 뽑힌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뭔가 예전에 우리가 DJP 연합을 했잖아요. DJP 연합의 공약은 뭐였습니까? 내각제 개헌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뭔가 정치적인 연합 이걸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현재로 김동연 위원장은 일단 제3지대에 있으면서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제가 볼 때는 아마 뭔가 정치 교체 내용은 바로 내각제 개헌. 그럼 본인은 임기는 한 2년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개헌을 나중에 이제 총선 때 같이 개헌을 해서 뭔가 바꿔내겠다. 그런 구도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최진문 교수님. 네. 지금 이현종 의원께서는 결국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김동연 전 부총리와 손을 잡고 제3지대에서 개헌을 매개로 한 새로운 세력 교체를 모색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3지대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래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후보들이 좀 많이 나와서 많이 있는 중에 제가 볼 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마지막에는 되는 사람을 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늘 킹메이커를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되는 사람을 밀 텐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고 계속 띄우는 거죠. 개헌 문제도 띄우는 거고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이슈를 선점하고 끌고 가겠다는 의도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 이슈가 분산되면서 두 사람의 어떤 단일 대결보다는 어떤 다양한 이슈들이 공존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단일화가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런 걸 아마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의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본인이 얘기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김동연 전 부총리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헌까지 얘기해서 나와서 만들어내기까지는 시간이 좀 촉박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현재 이제 양분돼 있는 어떤 지지층들이 그걸 매기로 해서 다시 중도층으로 모을 가능성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는 제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물론 제 전망이 틀릴 수도 있고 앞으로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파급력을 갖기가 조금 제한된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